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만약 이 사건이 다른 어떤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즉각적으로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은 24시간 특보를 틀었을 것이고 전 세계 외교관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단순한 정치적 스캔들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내부에서부터 멈춰버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에는 총 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 7명은 단순한 고위 관료가 아닙니다. 중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 군사작전 승인,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최고 수준의 판단이 바로 이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이 7명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군사적 두뇌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명 중 5명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공개 활동이 없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어떤 공식 입장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인사교체나 건강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동시부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7명 중 5명이 한꺼번에 시야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그 조직 내부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표결을 할 수 없고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만약 내일 당장 어떤 군사적 위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응할 합법적인 절차 자체가 마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국가안보회의 구성원 5명이 동시에 사라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의 내각장관 5명이 한꺼번에 공식 활동을 중단했다면요. 그것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 뉴스의 일면을 장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외부 세계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침묵 자체가 이 사태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단순한 권력 약화가 아니라 구조적 마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이 약해지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반대 세력이 커지고 정책이 실패하는 것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구조적 마비는 다릅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스스로를 작동시킬 수 없는 상태, 즉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중앙군사위원회가 바로 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하필 군사위원회입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군사위원회는 단순한 국방부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군대는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당에 속해 있습니다. 군사위원회 주석은 측근평이 맡고 있지만 실질적인 군 운용과 내부 통제는 위원들 전체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위원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지 몇 명의 고위 인사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당과 군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중국 권력 구조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기계의 핵심 부품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겉으로 보기에 기계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부품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 기계는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강대국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핵심 작동 기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위기를 단순히 경제 문제나 외교 갈등의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순간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라진 사람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장유샤바 요합, 즉 중앙군사위원회의 2인자입니다. 장유샤라는 인물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단순한 고위군 관료가 아닙니다. 중국 현대사에서 실제로 전쟁을 경험한 몇 안 되는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1979년 중월전쟁, 즉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전쟁에서 직접 전투를 경험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군 내부에서 독보적인 신뢰와 권위를 쌓아온 인물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전을 아는 사람, 전쟁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겪어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인물이 중앙군사위원회의 2인자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단순한 행정적 직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적 판단력을 가진 인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행방을 아무도 모릅니다. 공식 일정이 없고 공개 발언이 없으며 국영 언론에서도 그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심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라지기 전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장유샤는 대만 침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는 전쟁의 실제 비용과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수사와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포장된 전쟁 계획과 실제 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독립적인 판단과 견해가 어쩌면 그를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의 실종에 대해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숙청입니다. 스금평 체제에서 자신의 의견을 독립적으로 표명했던 인물들이 하나씩 제거되어 온 역사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장유샤 역시 대만 문제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 고립입니다. 직접적인 숙청이 아니더라도 그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무력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직함이 유지되더라도 실제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부 권력 투쟁의 한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제거당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더 큰 규모의 내부 갈등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권위주의 체제에서조차 2인자는 일정한 역할과 가시성을 유지합니다. 그것이 체제의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인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안정성의 외피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시스템이 스스로를 잡아먹기 시작한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체제든 자기 보존의 본능이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에 맞서 내부를 단결시키고 반대 세력을 억누르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힘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지나쳐서 내부의 유능한 인물들마저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제거하기 시작하면 시스템은 자기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갉아먹게 됩니다. 실전 경험을 가진 군사 지도자를 제거한다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심은 있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 혹은 독립적인 판단력 없이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패턴은 낯설지 않습니다. 스탈린이 숙청을 통해 소련군 장교단의 핵심을 제거했을 때 그 결과는 1941년 독일의 침공 앞에서 소련군이 초반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제거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만 남긴 군대는 실제 전쟁에서 그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에서 비슷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중국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판단력 있는 인물들이 제거된 군사위원회, 실전 경험을 가진 2인자가 사라진 지휘체계, 이런 구조에서 어떤 군사적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일수록 더 무모하고 예측 불가능한 선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만 해협이든 남중국해든 혹은 전혀 다른 방향이든 말입니다. 2인자의 실종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군사위원회의 마비와 2인자의 실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이런 균열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체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권력 내부의 갈등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진짜 변화는 그 균열이 아래로 내려와서 거리의 사람들에게까지 닿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정보 통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만리 방화벽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검열 체계, 수십만 명의 온라인 모니터링 인력,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콘텐츠 삭제 시스템까지 중국 당국이 정보 통제에 쏟아붓는 자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 같은 검열 시스템을 뚫고 시위 영상들이 외부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X, 즉 과거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 내부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통제 시스템 자체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위는 단순한 집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천안문 광장의 기억이 아직 살아있는 나라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중국 시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다는 것, 그것은 두려움보다 분노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선 분노는 어떤 권위주의 체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의 한 시민이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중국도 좀 때려주세요. 이 짧은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외국, 특히 미국은 언제나 적입니다. 서방 세계의 압박은 중국을 억압하려는 음모이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적대 세력의 수장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의 시민이 자국 정부를 향해 미국 대통령이 압력을 가해주기를 바란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적이라고 배워온 나라의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큼 자국 정부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심리적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공식 발표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만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붕괴 직전의 상태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고 헝다 사태로 시작된 충격파는 아직도 중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국민과 맺어온 암묵적인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자유는 없지만 경제적 풍요는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풍요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가? 제가 더욱 주목하는 것은 이 불만의 성격입니다. 과거 중국에서 있었던 시위들은 대부분 특정한 사안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특정 지방 관료의 부패, 특정 공장의 임금 체불, 특정 지역의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시위는 체제 전체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체제 안에서의 불만 표출이었습니다. 당국도 그런 시위는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지방 관료를 희생양으로 삼아 봉합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특정 사안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 지방 관료가 아니라 중앙 권력에 대한 분노, 이것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도전입니다. 중국 당국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정보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정보를 보고도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통제가 무너지면 체제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더 강한 억압으로 틀어막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변화를 허용하거나, 그런데 더 강한 억압은 더 큰 반발을 낳고 변화의 허용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낳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미 시작된 균열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통제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정치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제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중국이 그 임계점을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거리의 불꽃은 아직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이미 타오르고 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군사적 마비, 지도부의 실종, 그리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민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가 과연 하나의 통일된 실체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해서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상하이 출신의 중국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상하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단순한 지역적 자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사람이 자신을 한국 사람이기 이전에 서울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혹은 뉴욕 사람이 자신을 미국인이기 이전에 뉴요커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더 깊이 나눌수록 그것이 단순한 지역적 자부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나의 충성심은 어디를 향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상하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안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정체성들이 존재합니다. 신장의 위구르족은 자신들을 중국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티를 크게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독립적인 민족입니다. 티베트인들은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한 불교 문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에 편입된 것을 정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몽골의 몽골족은 칭기즈칸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가 중국화 정책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깊은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족 내부에서도 지역적 문화는 매우 심각합니다. 광둥 사람들은 만다리너가 아닌 광둥어를 쓰고 자신들만의 음식 문화, 상업 문화,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이 그토록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도 단순히 민주주의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가진 정체성, 즉 광둥 문화와 영국 식민지 경험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독특한 홍콩 정체성을 지키려는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남방과 북방의 차이도 단순한 기후나 음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왕조의 지배를 받고 서로 다른 경제 구조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라는 틀 안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양성 자체를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양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선택한 방식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동화와 통제를 통해 억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티베트에 대한 통제, 내몽골의 언어 교육 정책, 이 모든 것들은 차이를 지우고 하나의 중국 정체성을 강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억압으로 정체성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오히려 억압은 정체성 의식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을, 제가 중심부 권력이 약해질 때 이 문제가 왜 결정적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한 중앙 권력이 있을 때는 이 모든 원심력들이 억눌려 있습니다. 두려움과 감시와 경제적 이익이 결합하여 사람들을 중앙의 질서 안에 묶어둡니다. 그런데 중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억눌려 있던 원심력들이 한꺼번에 분출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은 자체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려 할 것이고 소수민족들은 독립이나 자치를 향한 움직임을 강화할 것이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지역들은 중앙의 지시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열이 아니라 구조적 해체의 시작입니다. 저는 중국이 분열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중앙 권력이 보여주고 있는 마비의 징후들과 중국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이 거대한 원심력들이 결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상하이 사람이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한마디가 어떤 시위 구호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호는 광장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의 분리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그 임계점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개 장에 걸쳐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군사위원회의 마비, 2인자의 실종, 거리로 나온 민심, 그리고 억지로 붙여놓은 정체성들의 균열,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교수 한 사람의 분석이 아닌가,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의문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분석이 아니라 이미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미국에서 약 56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과 핵심 주제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중국 공산당 붕괴 이후를 준비하자. 저는 이 보고서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56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며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560페이지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놀랍도록 구체적입니다. 첫째로 중국의 헌법을 새롭게 작성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공산당의 일당 지배를 정당화하는 현행 헌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의 법적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로 현재의 안보 시스템을 해체하는 방안입니다. 공안부, 국가안전부, 군사정보기관 등 공산당 체제를 유지해온 강압기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구축된 억압의 인프라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국가 자체를 미국식 현대 국가 모델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고서의 일부는 중국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나누는 시나리오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내용이 과격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공개적으로 그것도 560페이지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붕괴가 더 이상 금기시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미국의 전략 기획자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나리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저는 역사적 선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기 전 미국의 정보기관과 싱크탱크들은 이미 소련 붕괴 이후에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소련이 그렇게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혼란의 시기를 훨씬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없었던 곳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희망적 사고가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에 기반한 전략적 준비입니다. 물론 저는 중국의 붕괴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는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가 오히려 더 강해진 체제들도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강인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14억 명의 인구와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분명히 불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단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해 왔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내부 불안정이 동아시아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들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는 이미 중국의 현재 체제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5개의 장을 통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려 했습니다. 군사적 마비에서 시작하여 지도부의 붕괴, 사회적 불안, 정체성의 균열, 그리고 세계의 전략적 준비까지 이것은 서로 무관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결된 흐름이고 그 흐름이 향하는 곳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질문은 더 이상 중국의 위기가 오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그 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언제 폭발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세계는 이미 560페이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